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법무 2차 민소 동차 들어갑니다. 우리 강의 계획서 좀 보시면서 대략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간대 보시면 연강이 2번 있습니다. 4일과 6일 오전 오후 연강이고 토요일 수업을 뺐어요. 7일 토요일 수업을 뺐습니다. 그리고 동차반에선 따로 모의고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차 답안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가? 저와 함께 보시는 이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는 2권입니다. 핵심정의 민사소송법 그리고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그쵸 이렇게 교재를 두껍게 되는데 사례집 보면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500페이지죠. 500페이지에서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100% 출제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특전은 제가 5개년 기출판례 특강을 촬영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복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5회짜리입니다. 민법 3회, 민소법 2회를 진행했으니까 민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업을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특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강의 특징 보시면 자, 기출쟁점은 완벽히 분석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실게요. 작년 기준도 기출이 다 나왔습니다. 합의관할, 이송신청, 그리고 중복소송, 일부 청구. 기출이 다 법원 행시에서 됐던 거 그대로 드래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출쟁점은 완벽하게 분석을 해 가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자, 2번이죠. 그리고 중요 쟁점의 최우선 정리입니다. 이건 기본서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란에 핵심 정의 목차만 따로 잡아뒀거든요. 차례에서의 10페이지 정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기본 컨텐츠 다음에 핵심 정의 1번부터 핵심 정의 91번이에요. 거의 다 찍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91번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하루에 한 8쟁점, 9쟁점 정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차례에서요. 핵심 정의 1번부터 핵심 정의 9번까지 한번 와보실까요? 9번까지. 여기서 두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7번의 합의관할의 효력. 9번의 이송 신청권 이렇게 10점 10점씩 나온 겁니다. 그리고 쭉 중간에 내려와 보시면 이제 처분권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핵심 정의 32번쯤에 있죠. 31번, 32번이요. 작년 이 구간에서 출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중복소송까지 해서 중복소송 30번, 31번 시효 중단, 32번 처분권주의. 이렇게 지금 앞부분에서 이걸 지금 체크하는 이유는요. 기본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서 목차 부분 핵심 정의 차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31번, 32번까지 해서 앞부분에서 출제가 다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 준비는 그 뒷부분으로 가주셔야 돼요. 뒷부분으로. 그 뒤에 증거 파트인 46번 이하부터겠죠. 증거 파트. 당연히 A급 쟁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기판력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병합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73번 핵심 정의부터는 어떻다? 공동소송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 비중은 조금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조금 있을 수 있구나. 작년이 앞부분이니까 올해는 뒷부분 쪽에 조금 힘을 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1개의 쟁점을 하루에 한 8개, 9개 정도 사례틀 잡아가시면서 체크를 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우리 강의기획서 3번이요. 자, 민법과의 끊임없는 연계. 지금 1차를 끝내고 오셨기 때문에요. 민법 지식이 가장 많이 살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민소법 관련돼서 민법 이야기를 조금씩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최근 법무사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당연하죠. 법원 행시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쟁점의 민법 문제를 살포시, 민법 쟁점의 민사소송법 쟁점을 살포시 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 시효 중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 2차 기출에 소멸시효 일부 청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부 청구는 민법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쵸? 중단 범위로. 그걸 2차에서도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민법 지식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올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민법 활용은 지금 잠깐만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잡을 거예요. 자, 민법 2차에서는요,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민법 2차에서는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이게 제시가 되죠. 이게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피고의 항변 근거. 민법 2차에서도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상계 항변을 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했다. 자, 근데 민사소송법은 이게 제시돼요. 이게 제시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법적 제시된 이런 내용들이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부합하는가의 질문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출사례 활용법이에요. 무릇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질문을 차근차근 내려오잖아요. 근데 2차에서는 질문 자체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통설문관계 있고요. 추가설문관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가셔도 되고요. 자,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문제 바로 가보실게요. 짧죠? 문제 2번에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제1심의 기피신청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예요. 제도. 그리고 법무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페이지,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요. 자, 작년 법무사 기출입니다. 보세요. 기본적 사실관계 가지 마시고 바로 문제를 먼저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쟁점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1번의 두 번째 줄 봐볼게요. 정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끊고, 그러니까 쟁점 하나가 제시됐어요. 합의 관할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송을 신청하였다. 쟁점 두 개가 제시된 거죠. 합의 관할 하나, 이송 신청 하나. 그리고 뒤에 주장의 당부, 즉 제도 원리 관련된 내용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힌트가 있죠. 대여금 채권을 무에게 양도했다. 바로 채권 양수인에 대한 전속적 합의 관할의 효력 여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보시면서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실게요. 질문을 보시고 그게 제도를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리를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제척은 제도죠. 어떤 원리가 구현된 거란 말이에요. 즉 원리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규율이 되어 있고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자는 이것과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것과 이걸 물어볼 거고 원고와 피고가 분쟁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법원이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질문은 이분들이 보세요.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아까 피고 쪽에는 이제 항변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이란 단어로 바뀔 거고 자, 여기는 신청이란 단어로 이제는 바뀌어요. 신청이 구체적으로 소재기입니다.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요거 되느냐?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거 신청을 했어요. 합격의 법학원은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 하는가? 신청에 대한 어떤 당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소재기라고 한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질문은 원고 당사자의 조치, 원고든 피고의 조치, 그리고 법원의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항상 먼저 보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토대로 목차를 구성할 거예요. 자, 여기에 힘을 빼시라는 겁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결론, 이유, 서술해봐라.
그럼 목차 두 가지는 고정을 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출제자가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잖아요. 이러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 이유, 서술해봐라. 그쵸? 그러면 주장의 당부를 여기서 설명하셔야 되겠죠. 결론은 된다, 안 된다 먼저 써주시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승부를 합불라인을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1차 때 OX로 공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결론은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의뢰인이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와서 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결론 틀렸을 때는 감점 요인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주장의 당부라든지 법원 결정이라든지 원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원리예요. 자, 바로 첫 번째, 자, 조문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 계획서에 법전 반드시 지참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법전 지참. 민사소송법은 법전으로 시작해서 법전으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문을 찾으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조문에서 이걸 뽑아낼 수 있겠는가? 자, 아까 잠깐 문제 봤어요. 제척을 봤단 말이에요. 제척의 개념은 여기에 없습니다. 법전에 없어요. 제척 사유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없는 개념들은 뽑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법전의 개념이 있는 게 있고요. 법전의 개념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법조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사회행위가 민법 법전 조문의 개념이 되어 있을까요? 개념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사회인 개념이 법전에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승부가 안 갈리죠.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인과 구체적으로 뭔데? 이걸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담보 부족,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것, 무자력을 초래할 것. 그러니까 실질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오히려 2차에서는 핵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원리를 왜 뒀을까요? 민사소송법의 주된 목적이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로직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해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 가치예요. 이 강의에 존재 가치가 있듯이 이 제도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반드시 찾아내는 게 1번. 1번. 그러면 이 조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뽑아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꼭 조문이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성도 가지고 있냐면, 이 조문을 봤더니 이런 구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효과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요건 갖추면 효과 갖추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효과를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양갈로 1번 들어가기 위해서 조문을 찾았어요. 개념 잡았습니다. 내용 취지 잡았어요. 근데 더 들어가 봤더니 그게 요건적 측면이에요. 그럼 요건도 쓰고 효과도 쓰는 거죠. 이거 구성 한번 볼까요? 267조 2항 한번 가보세요. 법전 267조 2항. 작년 기출로도 해드리겠습니다. 259조 가셔도 돼요. 259조. 민사소송법 259조입니다. 민소법 259조. 자,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작년 기출이에요. 중복소송. 이러하면 하지 못한다. 원터치 문장이죠. 보세요. 뭐뭐 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다 쓰시는 거죠. 다 쓰시는 것. 또 하나 267조 2항도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올해는 제소금지 쪽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소금지. 제소금지도 267조 2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건 나열해 주시는 거고 효과 쓰시고 이게 합쳐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린 뭐라고 한다? 제소금지라고 한다. 이걸 두고 우린 뭐라고 한다? 중복소송금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왜 뒀는가? 이건 당연히 법전에 없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설문에 제시된 거죠. 자, 두 번째 승부수입니다. 첫 번째 승부수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간이 촉박하거나 없다 보면은 우리 1차 객관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법을 풀다가 뒤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 그렇다면 1번 지문 보고 2번 지문 보고 2번에서 답 나오면 3, 4, 5번 안 보죠. 잠재력이 엄청나게 터진단 말이에요. 1번 지문 보고 5번 지문 봤는데 5번 지문의 정답이니까 2, 3, 4번 지문은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1차에선 돼요. 근데 2차에서는 이거 바로 알고 있는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차 사례는 단계적으로 밟아가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밟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일반론을 쓸 것. 두 번째, 그 설문과 관련된 가장 밀접 관련된 판례를 제시할 것. 자,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판례 원문을 쓰겠다. 예를 들면 제 교재에 5줄이 있으면 나는 5줄을 쓰겠다. 제 사례집에 한 10줄 정도 되어 있으면 나는 10줄 그걸 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키워드 중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수잖아요.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남들보다 조금 배점 격차를 조금 넓히고 싶다 그러면 5줄 정도까지는 암기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워드만 쓰셔도 충분한데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이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다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 쓰시는 걸.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 청구가 피대위 권리의 목적이 되는가? 보존 필요성이 있는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점을 20점 주셨는데 원문을 다 쓰라는 거죠. 그쵸? 20점 배점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구성으로 가시고 마지막에 출제자가 원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주장의 당부를 물어봤으면 주장은 타당하다, 주장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결을 물어봤으면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정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필수적인 목차 항목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차를 시작해서 이제 2차로 넘어올 때 지금 이제 동차반이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 구간이 많이 이제 계속해서 비어 있단 말이에요. 1차에서는 진짜 판례 OX만 학습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2차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민소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민법 들어가기 전에 완전 다 잡고 가는 거예요. 2단계를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법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문제 보여드렸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척 조문 나오시면 돼요. 합의관할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그럼 합의관할 조문 찾으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송 절차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2페이지에 교재 한번 보세요. 이제 기본서 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페이지. 자, 기본서 2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구성으로 갈 건데요. 당연히 이제 소송 절차 흐름이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2페이지 보세요. 원고의 소장 제출. 다음, 소장 부분의 송달. 다음, 답변서 제출.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변론기일. 그러면 변론기일에서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 쌍방심리주의. 그리고 밑에 이제 변론 들어가겠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집중증거조사, 자유심증주의.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이 느낌이 물씬 강해요. 그쵸? 어떤 소송의 원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원리. 그리고 나서 판결의 선고입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민법적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고라고 하는 갑이 을을 상대로 예를 들면 민법 213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민법 213조. 이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은. 자, 그러면 1차 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민법 213조니까 원고는 누구여야 합니까? 원고는 소유권자여야 하죠. 그렇다면 피고는요. 인도의 피고는 누가 돼야 돼요? 직접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점유자 데리고 가야 됩니까? 간접 점유자도 가능합니까? 이런 논의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 얘가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고 이렇게 무단 전차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를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들어오죠. 법원의 판결은? 얘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현재 직접 점유자거든요. 얘를 잡고 들어가요. 그리고 질문 들어가죠. 법원의 판결은? 2줄, 3줄짜리인데 100점, 10점이에요. 당황스럽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민법 지식을 계속 활용해 주시는 거야. 민법 지식 어떤 거? 원고는 소유자고 피고는 현재 직접 점유자여야 되는데 을은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니까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도 원리로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민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고 잡았고 현재 직접 점유자 잡았고 이제 승부수 띄우셔야 되는 거죠. 요게 뭐다? 바로 분쟁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소위 말해서 변론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변론으로 들어오면 갑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민법 교재를 보면 나와 있죠. 갑은 어떤 거 주장해야 된다고요? 내가 소유권자인데요.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 그러면 vs 을의 주장은 을은 나 여기 물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라는 걸 주장하겠죠. 그걸 우리가 민법 213조 단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기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맞죠?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A급으로 나왔던 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면 민소에서는 법정지상권 쓰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법정지상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하에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요 글자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변론주의.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것. 예를 들면 을이 지금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을이 주장을 안 합니다. 근데 설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을이 주장을 안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네 라고 하면서 갑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보세요.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변론주의 위반이라니까. 어떤 걸 찾았는지 아시겠죠? 민법 지식을 통해서 그 해결 원리들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법원 판결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명문의 규정에도 없습니다.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명문의 규정 있는 걸 지금 출제를 많이 하는데 변론주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봤냐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봤어요. 법원이 기산점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질문 바꿔볼게요. 왜 없는데요? 왜 없는데요? 그쵸.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어요. 바꾸면 안 돼.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야.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뭔데? 나왔죠. 조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변론주의 개념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시기산점 판례. 소시기산점 판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요건과 효과. 요건, 효과.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요건, 사실이라고 하더라. 많이 들어봤던 표현입니다. 요건, 사실.
그리고 그것 중에 핵심적인 주요 사실이에요. 제가 왜 법전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법전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 무조건 시험을 잘 보실 수밖에 없고 지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감도 다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선 다 암기해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요건 암기해서 쓰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전 암기 안 하잖아요. 404조 펼쳐서 바로 드래그를 해버리죠. 상계요건 암기해서 쓰나요? 안 쓰죠. 492조 펼쳐서 바로 드래그 한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법전 찾으시는 분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랬죠? 민소법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요건 효과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공부했어요? 법률행위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사소송법도 요건과 효과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두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이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소송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볼 거예요. 이걸 볼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규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 어떤 원리적 장치가 요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송행위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봅니다. 소송행위를 나만 하나요? 얘네들만 하나요? 아니죠. 누구도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요? 이분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어려우면서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당사자만 봤는데 이제는 누구도 봐야 되냐면 이 소송행위는 당사자에 더하여 얘네들이 분쟁 주체입니다. 이분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분쟁이 있어. 우리끼리 멱살 잡고 야 사적 자치로 막 어떻게든 사적 해결을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법원이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 질문을 물어보는지 이 질문을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법원이요. 당사자가 뭐라 얘기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나서서 야 니네들이 예전에 싸웠다며 지금 싸우고 있다며 일로 와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분명히 이분이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강 등록을 한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법원 조치를 물어봤을 땐 당연히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 조치 관련된 질문도 한번 우리 봐볼까요? 법무사에서는 판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질문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만. 자, 7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자, 7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바로 기초적 사실관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문제 먼저 보시라 그랬죠. 7페이지에 문제 1번입니다.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병은 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 건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자 보세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얘가 주장을 하잖아요. 맞죠? 피고 측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보세요.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요. 자 보세요. 얘 주장이 타당하면 법원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맞죠? 얘 주장이 부당하다 그러면 법원은 부당하니까 다른 액션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조치를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소송 전반 흐름은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들어와서는 변론주의 이게 핵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 듣고 반드시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원의 응답 의무를 우리는 이제 크게 봅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는 두 글자로 공부하는 거죠. 헌법 1차 때 헌법 제27조 재판 청구권에서의 재판이란 어떤 거였어요? 재판이란? 그쵸. 1차 때는 그런 개념 필요도 없죠. 다만 그 재판법원이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았죠.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7개의 법원이 있다. 민사재판. 이제 저랑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이제 다른 강사님이랑 하시겠죠. 저랑은 딱 우리 법무사의 재산 딱 2개 보는 거예요. 민사재판 볼 거고 형사재판 볼 거고. 그걸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은
조금 더 구체화하면 이거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겠죠. 판결 중심으로 합니다. 그 외 자, 민지법에서 어떤 거 많이 봤어요? 명령 들어간 단어, 지급, 명령, 신청. 지급 명령 받네. 맞죠? 지급 명령 신청. 법원이 그러니까 결정해 주는 거지. 그쵸?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재판기관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지급 명령 신청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이미 재판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판결은요. 그쵸? 여기가 바로 소재기로 시작되는 거죠. 소재기. 우린 예를 볼 거예요. 예를. 소재기로 들어올 거니까 형식 요건이 더 빡빡합니다. 우리 수험생분이 다짜고짜 와서 나 중요히 강의 들을래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하시고 다시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네.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겠죠. 이거부터 먼저 판단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소장 제출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제 이름 볼게요. 소장 심사를 해요. 근데 소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됐으면 오른쪽에 소장 보정 명령을 내리고 소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소장 부본 송달하고요. 그럼 이제 피고 입장에서 보세요. 답변서를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변론주의 들어가면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 쌍방심리주의 이거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헌법 제27조. 우리가 원하는 건 자, 변론에서 이 세 가지예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그리고 성명과 지적. 여기가 당사자 역할이고요. 법원 역할이 바로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나중에 형사소송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꼭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자유로운 심증으로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해 볼게. 그리고 나서 법원은 응답을 해주는데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지막 항소, 상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최종 시스템입니다. 각각 이 절차적 흐름 안에 각각 이 절차적 흐름 안에 어떤 제도와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과연 어떤 질문이랑 매칭되는지를 계속해서 사례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에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3절. 민사소송법도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민법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사적 자체가 있듯이 신의칙이 있듯이 민사소송법도 당연히 1조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1항. 자,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 뒤에 신속, 뒤에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역시 어떻다?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 1조에서요. 지금 이 집단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법원 집단이랑 당사자 집단들에게 이런 소송이 제기됨에 있어서 신의칙이 당연히 기본 원리로 작동될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파악하고 갑니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걸 민법에서도 봤거든요. 그쵸? 민법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신의칙 항변으로 많이 봤죠. 신의칙 항변. 너의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랬거든요. 얘는 민법에서는 청구 저지 사유입니다. 항변이죠. 그래서 기각이 나오죠. 기각이 나와요. 지금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민사소송법에서 얘는 어떤 역할이냐? 민법이랑 똑같으면 교재 서술이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밑에. 자, 첫 번째 줄 제1조 제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등을 천명하였고 1조 2항은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조 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1조 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의 몫이며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자, 그럼 이제 박스 2번 보세요. 자, 적정 로마자 1번. 첫 번째를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한다. 끊고 또 기본기 잠깐 말씀드립니다. 재판이란 건 과연 뭘까? 헌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죠. 재판 청구권의 본질이 뭐였나요? 한 번의 사실심,
한 번의 법률심. 이게 본질이잖아요. 사실을 확정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거죠. 다만 대법원은 어떤 것만 판단한다? 대법원은 법률심만 판단한다.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데 로마자 1번 변호사 대리 원칙이고요. 구술주의, 직접주의. 자, 로마자 4번 이 부분입니다. 성명 의무, 지적 의무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런 적정을 위해서 우리 민사소송법이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원리가 구현된 제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명 지적입니다. 이게 A급 쟁점이어서 제가 밑줄 처리해놨고, 자, 그다음에 로마자 1번 공평해야 되겠죠. 첫 번째 줄 법관은 중립적 위치에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당연히 편파됨이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해야 하며 각자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돼야 된다 해서 아까 잠깐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에서 봤던 로마자 1번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그럼 이미 이제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개념 요소라든지 취지 요소는요.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 공평의 취지구나. 민법 1조를 활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민법 1조를 통해서 제도가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 또 민법적 이야기로 가볼게요. 민법 2조에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민법 2조의 신의칙이 구체화된 제도들도 당연히 민법에 있어요. 그쵸? 모순행위 금지, 양도통지 금반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차용으로 거기서 구체화를 계속해서 시켜둔 판례들을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법원에, 대법원의 모든 해석론을 열어두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절차 한정 해결 제도란 말이에요. 대법원이 그때그때마다 해결 제도가 바뀌면 안 되니까 반드시 구현된 제도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에 소송 절차 중단 중지 제도, 준비 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로마자 3번도 보시면 제가 만약에 진도를 이거 말고 다른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예측 어긋나는 거잖아요. 강의계획서에 분명히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민사소송법에도 있고요. 자, 로마자 3번 신속입니다. 헌법 제27조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적시 제출주의, 재정기간 부준수 경우 실권, 그리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각각 여기 나오잖아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은 주장해야 되고 을도 주장해야 되는데 각각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게 합니다. 실기. 기간이 너무 오래됐대요.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기일 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자백 간주 등 A급 제도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로마자 4번입니다. 경제. 자, 가번 보시면 소송 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게 된 것. 비용만 엄청나게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나번의 이익권 상실에 의한 절차상 금의 치유제도, 로마자 2번 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 제도 등 이런 걸 두고 있다.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박스 3번 핵심 정리 1번으로 들어갑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자, 로마자 1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서로 상대방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당연히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계약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를 지배한다는 일반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적용 지배되는 대원칙이다. 자, 이제 적용 범위 한계를 들어갈 건데 1번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2번에 별표 2개 하시고 가로 열고 닫은 부분에 목차 형광펜을 빡 하겠습니다. 신의칙의 보충적 적용 여부요. 민법과의 차이점.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민법과의 차이점. 일단 얘는 보충적 적용이 아닙니다. 민법은 보충효였죠. 얘는 멋대로 맘의껏 선택 적용하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의 판례. 자,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밑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쟁점이에요. 타 제도와의 관계 밑줄.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에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 합의라고 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적 적용설입니다. 신의칙 위반되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안해, 너는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능이 뭔데? 자, 뒷장 넘겨보실게요.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로마자 4번 이걸 먼저 볼게요. 실칙 위반의 효과 1번 직권조사사항. 자, 2번의 양갈로 1번 보이시죠? 소의 부적법 각하의 형광펜입니다. 소 각하예요. 확실히 다르죠? 민법은 청구, 기각, 저지, 항변 사유였는데 얘는 각하입니다.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민사소송법도 조금 구현을 시켜줬는데 자, 5페이지에 보시면 큰 덩어리로 갑니다. 로마자 3번에 실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 1번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갈로 나번 읽어볼게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관할 선택권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2번 모순 금지 및 반언입니다. 민법 때도 가장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그 양갈로 나번 보세요. 모순행위 금지. 부재소 특이하게 반하는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칠판 봐볼까요?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갑이 피해자, 을이 가해자입니다. 보세요. 민법 화해를 해요. 피해배상 합의죠. 이 합의서 안에 이후 일체 소재기 하지 맙시다 라고 당연히 써져 있고 갑 사인, 을 사인 한단 말이에요. 을 사인 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후 일체 소재기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 갑이 원고 맞죠? 을 피고 맞죠? 이제 갑니다. 민법 750조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인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신의칙 위반 제소를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쓰시라는 거예요? 신의칙 내용을 쓰시라는 겁니다. 신의칙은 이런 거고 그와 관련돼서 모순행위 금지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신의칙은 어떻다? 다른 제도와 무관하게 선택 적용이 되며 이렇게 신의칙 위반 제소임이 밝혀지면 소는 각하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신의칙이 위반 제소를 주장했고 요거 계약서 증거 제출했다. 별거 아닌 첫 번째 질문. 법원의 판결은? 결론과 이유를 서술하시오. 1번 결론은 뭐라고요? 각하라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분명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건너뛰고 이유 라인에서는 신식을 쓰시면 됩니다. 각하예요. 각하. 청구 기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청구 기각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다툼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를 막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죠? 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다시 그래서 항상 문제와 질문과 설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지 다시 볼까요? 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때린 적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인 거죠. 맞죠? 가행이 한 바 없다. 그러면 여기예요. 여기 라인. 자,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 별표 2개를 합니다. 목차 자체 형광펜을 딱 들어갈게요.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여기입니다. 소송상 권능이 과연 실효될 수 있겠는가? 우리 헌법에서 재판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라고 하는 지금 신의식 제도를 가지고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요건이 필요하겠죠? 자, 이에 대하여 가봅니다. 긍정설과 부정설견해가 대립하지만 끊고, 자, 로마자 2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차 때 공부했던 그 문장입니다. 이제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죠. 2차에서는. 자, 넘겨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있죠? 적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민법 1차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제 2차는 뒤에 보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형광펜입니다. 기간 제한 없는 항소권 형광펜 하시고, 사례까지 넣어드렸어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봅시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형식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4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에요. 요거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원고가 좀 못됐죠?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 주소를 잘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얘가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이길 생각으로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합니다. 허위 기재하니까 얘가 출석을 못했죠. 출석을 못했으니까 갑은 손쉽게 승소를 받았죠. 승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을은 모를 수 있어요. 을은 진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알게 됐는데 무려 4년이나 지났답니다. 자, 가장 스탠다드 질문 나왔네요. 뭐가 적법하답니까? 항소는 적법한가? 소송 요건 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느껴지시죠? 아까도 뭐랬어요? 신식에 위반된 소다. 여기는 항소는 적법하냐? 아까 문제보다 얘가 더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죠? 신식 위반이란 말을 안 줬어요. 실효의 원칙이란 말을 제시 안 했어요. 그쵸? 실효의 원칙이란 말을 순전히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소가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소위 소송상 권능 소권 실효 여부가 문제된다. 그럼 결론은 일단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건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신의칙 조문 나왔죠. 구체화된 소송상 권능의 실효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읽었던 걸 이제 여기서 완벽한 문장으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부터 쭉쭉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는 각자 영역입니다. 양갈로 2번.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가번에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신식에 맞게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양갈로 나번입니다. 즉 권리보장의 측면과 소권남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청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추가 밑줄 하나 해드릴게요.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 밑줄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가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건 헌법 제27조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우리 헌법은 기본권 실효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쵸? 헌법에서 기본권 실효제도가 없는데 그걸 민사소송법에서 실효시키겠다고? 헌법 위반이기도 하지. 헌법 위반이기도 하지. 그래서 항상 어떻게 가자? 제한적으로 인정해서 소권 남용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권 남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4번에
자, 가번 봅니다. 소송의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 행사는 속건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번에 같은 이유로 계속 되풀이하는 재심 청구, 로마자 2번 재기피 신청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기피 신청 등등은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자, 또한 로마자 3번입니다.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 형광 펜이요. 올해 이제 의료과호 소송 한번 준비하시는 겁니다.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 형광펜, 로마자 3번에 별표 2개 넣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왜 자꾸 앞에 있는 강사가 읽어보게끔 할까? 쟁점을 뽑아주시라는 거예요. 쟁점을. 쟁점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 형광펜이에요. 자유심증주의 영역입니다. 질문이 어떻게 돼요? 법원은 의사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질문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아까 그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보세요. 손배청을 해요. 문제 바로 두 문제 만들어졌네요. Q1. 을은 부재소 합의 증거 제출. 아까 봤던 겁니다. 당장 내일 시험장 들어갔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의사랍니다. 오호. 그쵸?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전에 합의하면서 내가 돈 줬잖니. 부재소 합의하기로 증거 제출했다. 소적법. 그리고 Q2. 10점. 그리고 이거 내면 되겠네요. 갑은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 등을 지금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손해 사실과 관련해서 갑이 열심히 증거를 제출했는데 을이 이렇게 10점이 나와요. 1문에 지금 이렇게 벌써 두 문제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을 항상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질문. 부재소합의 소적법. 그러면 신식 쓰시는 거고, 여기는 을이 변조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 법원은 을의 과실을 지금 속건남용 권리남용인데 하나를 더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자유심증주의 영역이에요. 자유심증주의 영역.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로직 체계만 알아두세요. 동차반에서는 이런 걸 일단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시스템 알아두시고, 자, 로마자 4번입니다. 1번에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2번에 양걸 1번 소의 부적법 각하입니다. 각하예요. 소각하입니다. 민법과 달라.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은 자, 각자 복습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1차용이죠. 1차용. 신의칙 위반된 판결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차) 객관식 용이고요. 우리가 2차 민소에서 볼 거는 양갈로 3번입니다. 강갑 판결의 효력이죠. 첫 번째 줄. 시의칙 위반의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법원이 판결한 경우 확정 전에는 상소라고 하는 불복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안타깝게도 당연무효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뒤에 편집 판결의 문제, 편집 판결의 형광펜이에요.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걸 두고 우리는 편집 판결이라고 합니다.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신의칙 악용해서 판결을 가져왔다. 편집 판결. 형법으로 치면 소송사기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3번도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청구 이해소 1차 용이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3번. 제가 청구 이해소 개념까지 넣어드렸어요.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3번은 판결의 논의가 아니라 그 다음 집행의 논의입니다. 우리는 판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쵸? 판결이 됐고, 그 판결은 유효하답니다. 별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끊고 집행 들어가죠. 집행권원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청구권 존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청구권 존부가 있는데 현재 실체법적으로는 신식 위반돼서 청구권이 없는 거와 매한가지죠. 실체법적 상황과 집행권원에 써져 있는 게 지금 불일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집행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이야. 실체법상으로는 당연히 부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권의 존재나 태양을 다투어서 집행력 배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청구 이해소 민지법 44조입니다. 48조는 제3자 이해소고요. 44조예요. 채무자가 제기하는 집행력 배제 수단이죠. 다만 양가로 나번에 요건 향상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된다. 네 번째 줄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까지가 신식 기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파트 02번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시험 영역이에요. 소송의 주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의 주체는 두 집단이에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분쟁의 주체인 당사자, 해결의 주체인 법원. 근데 넘겨보시면 민사소송법은 이분들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01번 챕터 법원이죠. 민법은 자연인 보고 법인 보고 비법인 사단 보고 채권강론에서 민법상 조합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체를 법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법원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딱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쉬었다가 2교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